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강의인 클린이들 테크닉의 강의를 맡은 대구한의대학교 침구학과의 이현종 교수입니다. 최근에 이런 클린이들 테크닉이라는 이름에서 주는 것처럼 어떤 안전한 시술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치료는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효과보다도 기본적으로는 안전해야 내가 효과와 여부에 떠나서 내 몸을 지킬 수 있게 되겠죠. 다른 부작용들이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클린이란 단어에 맞게 안전에 대한, 세이프티에 대한 내용들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클린이들 테크닉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이렇게 계속 영어로 이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가장 최근이 발표된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한국어, 중국어 버전이 있고요. 제 표지에 있는 것처럼 7번째 에디션일 만큼 점점 어떤 안전한 치료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안전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치매 어떤 도구적으로 시술을 할 때 어떤 감염 관리와 가장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작용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시술을 하면서 오는 어떤 감염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중점이 되는데요. 기본 원칙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시죠. 환자가 바뀔 때만은 손을 씻는 게 좋다. 또 손을 씻어서 오염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침을 놓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라. 그리고 일회용 침을 사용해야 되라.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재사용하는 침을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죠. 낱개 10개들이 포장이 되어 있고 멸균된 침광까지 들어가 있어서 일회용 침을 사용하고요. 일회용 침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환자도 안전하겠지만 의사가 침에 찔리는 경우에서 가장 위험하게 되는 요소가 침의 재사용이죠. 침을 넣었다가 빼서 버리면 되는데 다시 침을 놓기 위해서 찌를 때 의사의 손을 찌르게 되는 가장 이게 감염에서 취약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회용 침을 꼭 사용해라.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청결구역은 아니지만 어떤 깨끗한 청결구역을 확보해야 되고요. 사용한 침은 따로 분리하고 폐기해야 된다 하는 기본 원칙들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을 놓기 전에 감염을 하기 때문에 먼저 준비할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침을 놓는 분들은 옷 위에 놓는 분들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피부의 상태, 어떤 진물이 흐린다든지 상처가 있다든지 청결하지 않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화상을 입은 부위, 피부병에 있는 부위에 침을 놓으면 안 되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근육이나 쪽에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침을 놓을 때는 자침할 부위가 또 청결한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자침할 부위에는 알코올 솜을 통해서 소독을 해야 되겠죠. 또 손 세척, 손을 씻을 수도 있고 소독약을 통해서 세척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위에 알코올 소독한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다른 부위를 만지지 않는 것들이 좋겠고요. 침을 잡는다 하더라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침병은 당연히 잡는 부위이기 때문에 잡지만 침체 부위는 만지지 마라. 만약에 침체 부위에 만져서 오염이 됐다면 그 침은 이제 폐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일회용 침, 이제 일회용 침을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요. 침의 어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재사용하는 거는 철저히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침에 대한 기초교육 안정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모든 경우에 일회용 침이나 침관을 사용해라. 이렇게 포장이 되어 나오니까요. 또 하나의 침으로는 한 번만 재사용하지 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환자도 안정성을 지키지만 의사의 안정성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 발표를 했고요. 침체는 자침하기 전에 항상 멸균 상태, 다른 데 오염되게 닿아서는 안 된다. 네. 포장해서 꺼내서 시술하기 전까지. 만약에 오염됐다면 버려라 하는 일회용 침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침관이 이제 사용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침을 잡고 그냥 침을 넣게 되면 환자가 많이 아파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침관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침관도 이제 일회용 침에 다 포장되어 있는데 뭐 그거를 이제 환자가 바뀔 때마다 꼭 바꿔야 되고 또 같은 환자라면 물론 반복 사용할 수 있지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관을 사용할 때, 자침할 때, 환자 바뀔 때마다 침관을 바꿔라. 그리고 동일 환자한테는 반복 사용했지만 다른 환자한테는 멸균 처리해야 된다는데 사실 버려야죠. 새 걸 이제 써야 되는 거고. 침관을 사용할 때는 이제 침을 집어넣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침병부터 집어넣으면 오염될 일이 없는데 침청부터 집어넣으려고 하면 찔리거나 그러면 또 침체를 잡아야 되죠. 그래서 침병부터 집어넣어라 하는 거고요. 침관을 재사용할 거나 하면 이미 뭐 멸균이 안 되기 때문에 폐기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일회용 침관에 사용되어 있는 동봉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해라 하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제 그 손에 장갑을 끼게 되면 그 침 어떤 환자에 접촉하는 느낌, 침을 조장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의료용 장갑을 꼭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가 어떤 뭐 이런 많지 다양한 출혈이 있어서 혈액과 접촉할 때 도침을 한다든지 또 요즘에 새로 개발한 매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료용 장갑을 끼는 거고요. 또 환자의 상처 부위가 진물이 난다. 이런데 내가 만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환자가 감염을 걸려 있거나 에이즈 같은 환자를 치료할 경우에는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을 껴야 되겠죠. 또 반대로 의사가 손에 상처가 있어요. 그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상처통에서 이제 소독 뭐 감염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을 껴야 되겠죠. 또 뭐 B형이나 C형 간염, 에이즈 양성 환자가 많이 있는 의료기관들은 조금 사용을 해야 되겠죠. 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술자가 또 뭐 복균자다, 양성 환자다 라면 장갑을 착용해서 환자를 보호해야 되겠죠. 자, 이런 이제 감염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지침들이고 이건 굉장히 뭐 지키기도 쉽지만 그래서 꼭 지켜야 되는 일이 되는 거고요. 이제는 어떤 이제 침을 놓고 나서 나타나는 시술상의 부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을 놓으면 이제 채침이라는 것 자체가 침이 안에서 이렇게 뭉치거나 꼬여서 뭐 빼기도 어렵고 돌리기도 어렵고 하는 형태가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돌린다든지 어떤 작은 양이 많아서 경련들이라 해서 굳이 침을 물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통증도 생기고 환자가 불편함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련으로 인해서 요침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면 이걸 치료하는 방법들이 주변을 좀 풀어주죠. 주변을 문질러서 풀어줘서 근육의 긴장 상태가 좀 해소시켜 주면 자연스럽게 이제 빠지게 나오게 되고요. 침의 염전이 한 방향으로 너무 많이 돌렸다 그러면 약간 반대로 조금씩 풀어줘서 흔들게 해주게 되면 채침이 이제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천천히 침을 발침하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만침인데요. 침이 넣은 이후에 침이 휘는 거죠. 대부분은 환자가 이게 불편한 자세로 침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위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두 가지가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체위. 뭐 내가 침을 놓고자 하는 경혈이 다 노출이
돼야 되는 거, 조작을 쉽게 할 수 있는 체위랑 그 다음이 환자가 편해야 되겠죠. 환자가 15분에 20분을 수면 맞는데 불편합니다. 그러면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근육들 사이에 있는 침이 같이 움직여서 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시 또 근육들을 자극하게 되고 예, 통증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뒤에 그 만복이 발생하게, 만침이 발생하게 되는데 휘는 게 적다면 천천히 따라서 빼면 되고요. 크다면 좀 움직여서 만곡을 좀 줄여주고 방향을 잘 조절해서 빼야 됩니다. 이때 이걸 좀 이렇게 강하게 뺀다, 무리하게 빼게 된다면 침이 뭐 부러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만침은 굉장히 많고 환자의 자세를 처음에 편하게 잡는다는 게 더 핵심이 되겠죠. 다음은 혼침인데요. 네. 침 치료 후에 얼굴이 창백해지고요. 막 두근두근하고 어지럽고 하면서 손발이 많이 차지고요. 아주 심하면 이제 쓰러지는 경우도 있죠. 이게 훈침이라고 하는데 우리 쓰러지다가 2차적으로 낙상에 의해서 실제로도 골절에 많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오는 원인으로 보면 대부분 환자가 좀 약하고 많이 긴장돼 있고 또 아니면 어떤 너무 배가 고픈다든지 설사를 심하게 했다든지 출혈이 좀 있었다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의사의 어떤 시술에 대한 자극이 큰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또 아니면 반대로 제가 처음 침을 맞는데 너무 긴장돼 있는데 의사의 침이 시술이 강한 경우에도 나타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훈침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처치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제 먼저 가볍게 처음에나 가슴에 처음 왔다라면 가볍게 이제 시술을 하고 많이 긴장된 환자한테는 잘 이해시키고 너무 긴장하지 않게 이거는 뭐 많이 아프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뭐 처음 침 맞은 사람 나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맞아본 적이 쓰러진 적이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고요.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좀 안 좋냐, 안 좋은 상태, 피곤하다든지 최근에 설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몸 컨디션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일단은 발생하게 되면 우리 쇼크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앙화위로 눕히고 무릎은 올리고 머리에 낮게 하고 옷이 많이 조이고 있다면 좀 풀어서 편안하게 하고요. 또 조금 부족하다면 따뜻한 물을 좀 마시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회복이 됩니다. 또 심할 때는 침을 놓는 것까지도 하기도 하는데 실제 침을 놓는 경우까지는 많이 가진 않고요. 굳이 구급표를 쓴다면 CV26, LI5, KI 1번, ST36 이런 혈자리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또 환자가 침을 맞고 됐기 때문에 또 침을 놓고 훈침을 처치하기는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또 앞에 이제 감염의 또 이게 부작용에서 나오는 감염이죠. CNT, 클리니컬 테크닉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잘 따라서 해야죠. 만약에 잘 못하게 된다면 분명히 국소적인 어떤 전신적인 감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조심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요즘에는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침을 놓으면 피부에 어떤 그 과민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극이 갔기 때문에. 이게 피부에 국소적으로 히스타민이 방출된다라고 하는데요. 또 이 접촉성 피부염이 있다거나 아토피 피부염, 금속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생기게 합니다. 침이 이제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것도 금속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어서 환자들이 아주 드물게 침 맞은 부위가 뻘겋게 되고 좀 가려웠다 하는 경우가 있으면 침의 개수를 줄인다든지 침의 굵기가 좀 가는 걸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써서 조절해 보기도 합니다. 또 많이 있는 경우죠. 침을 넣어서 피하에 있는 피부와 근육 사이에 혈관을 건들 수 있죠. 대부분 우리가 동맥을 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처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동맥을 건드렸다 하더라도 국소적으로 압박 지혈하게 되면 어느 정도 더 확장되지 않고 그다음에 지혈이 되겠죠. 또
우리가 간혹 주의해야 될 게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원래 멍이 좀 잘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자라든지 강자가 갈 때는 주의가 필요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국소혈종에서 이제 우리 조심하라 말하는 건 침을 삽입하는 속도를 굉장히 될 수 있으면 천천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정맥은 아닐 수 있는데 동맥은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잘 피해갑니다. 예? 천천히 놓는데 내가 급한데 빨리 놓다 보니까 혈관을 건들게 되고 출혈이 일어나게 되고 또 출혈이 일어난 상태에서 압박 지혈하지 않기 때문에 더 퍼지고 큰 멍이 되게 되는 국소혈증을 이제 유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하라고요. 혈관 위에 있는 다 이건 아테리입니다. 동맥입니다. 뭐 정맥은 뭐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굳이 혈관이 보이는데 그 위에 침을 놓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동맥에 있는 혈자리들은 조금 더 이렇게 보시고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LU 9번, ST 9번, ST 13, ST 11, LR 12, HT 7, ST 12, ST 42, 그다음에 뭐 BL 40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주의해서 속도를 좀 조절해서 놓으시면 큰 부작용 없이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가장 저희들이 이제 뭐 이제 상태가 중하다. 또 그런데도 빈도수가 종종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기흉이죠. 흉곽에 침을 놓다가 늑간 주위로 다 횡자를 해서 얇게 놓는데 잘못해서 그러니까 흉막과 폐실질을 찌르는 거죠. 그럼 기흉이 발생하고 환자가 갑자기 아프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지나서 나타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기흉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부학적 지식으로 여기까지는 폐가 있지. 그러면 횡자해야지, 조심해야지. 예, 자침의 방향과 깊이 굉장히 좀 신경 써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실제 이제 기흉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 위중한 경우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야 되는 이제 부작용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많지는 않죠. 내장의 손상. 우리 복부에 자침을 할 때 깊이 자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장의 손상이 있고 실제 뭐 심장 비대라든지 간장 종대라든지 비장 종대적인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 척추에 우리 협착열 풍지라든지 GB20이라든지 뭐 GV16, GV15 같은 경우에 놓을 때는 척추 주변에 협착열을 놓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깊이 들어가면 척수에 어떤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에 대한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에 대한 손상도 종종 일어나죠. 저희들이 침을 놨는데 신경에 어떤 자극을 줘서 찌릿함이 좀 오랫동안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경 분포에 대한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되고 넣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빨리 들어가서 신경이 자극이 많은 거고 천천히 들어가고 조금 피한다면 신경이 조금씩 피하면 침 끝이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손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이 되면 뭐 찌릿찌릿한 느낌, 저린 느낌, 그다음에 뭐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가벼운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자극을 주장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지지만 조금 부족하다면 뜸 같은 온열 치료가 필요하면 회복을 조금 더 촉진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실제 이제 우리가 경혈들이 대부분 뭐 혈관, 동맥, 뭐 신경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극이 아주 뭐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라든지 유발한다는 것은 매우 적긴 한데요. 작은 것들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자입을 하게 되면 조금 피해갈 수 있습니다. 자, 침의 어떤 앞에 것들은 어떤 이제 감염에 대한 조심, 그다음에 뭐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전체적인 뭐 침에 대한 금기 크게 뭉뚱그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침에 대한 금기는 대부분 환자 상태,
병증에 대한 거, 그다음에 침자 부위에 대한 금기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게 뭐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앞의 내용들을 한번 더 정리해 본다라고 한번 보시죠. 자, 환자 상태에 대한 금기. 예. 당연히 술 마시고 너무 화나고 이 사람이 한 경우에는 잘 적극적인 치료를 하진 않겠죠. 오히려 이번에는 하고 다음에 오셔서 치료를 받게 하는 거고요. 너무 기압 공복 상태라든지 너무 피곤하다든지 너무 놀란 경우들은 앞에 말한 것처럼 훈침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내 자극량도 높일 수 없고 자극량을 조절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조심을 하는 거지 절대적인 금기 상태, 뭐 기아 상태다, 놀랬다, 피곤하다 하는 것들이 절대적인 금기 상태는 아니고 환자를 보고 적절히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증에 따른 금기. 한의학적 옛날에 그 고문헌에서 보면 어떤 병증에 따라서 금기를 조심해라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앞에 뭐 나온 것처럼 이제 훈침에 어떤 올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팠다. 몸이 좀 약하니까 당연히 허약한데 자극량을 강하게 줄 수 없겠죠. 적절한 자극량을 결정해야 될 거고 출혈 후, 땀 흘리는 설사 이런 것들이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자극량을 결정하게 되면 과하게 되면 훈침일 수 있고 또 이런 경우에 한방적으로 한의학적으로 이게 내가 보한다, 사한다, 어떤 기운을 북돋아 준다 아니면 기운을 깎아내린다 라고 하는데 기운을 깎아내리는 방법들을 침의 어떤 수기법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 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 사람이 병정과 맥이 안 맞는다는 건 한의학적 그 어떤 변증의 단계에서 이 병이 이상한 거죠. 이상한 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다 그러죠. 환자를 어떤 적극적으로 처치가 들어가기보다는 이 병이 뭔가 어떤 병의 원인을 찾는다든지 바로 치료가 들어가지 않겠죠. 이런 개념으로 병정과 맥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침 부위에 대한 금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해박적인 대부분 이제 금기죠. 앞에 많이 나왔던 것처럼 말초신경에 대한 손상, 내부 장기에 대한 손상, 기흉에 대한 손상, 그다음에 뭐 눈, 그다음에 뭐 이런 뇌 장기에 대한 직접적인 자극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중요한 내장기관 주별혈이 가슴과 등과 복부 이런 데는 당연히 우리가 깊이를 조절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비교적 굳게 있는 혈관, 동맥이죠. 동맥, 신경 이런 데는 약간 좀 조심해야 되겠고 뇌와 척수에 있는 부위, 협척에 있는 경혈을 놓을 때는 이제 척수에 대한 자극을 조심해야 하는 거고요. 눈, 그다음에 뭐 젖가슴, 배꼽 이런 것들에 대한 혈의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혈이라든지 감염, 어떤 신경 손상을 통한 기능 장애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GV22. 우리가 뇌에서 어린아이들은 문합이 아직 다 발생이 안 돼 있죠. 문합이 다 발생이 안 돼 있는데 그 부위에 자침하면 잘못하면 큰 부작용과 손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다음에 ST 1번, 눈 주변에 놓을 때 주의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SI 9번, ST 10번, 12번, 류 2번. 이것도 흉곽이죠. 그러니까 기흉이 제일 좀 조심해야 된다 말하는 게 그런 거죠. 손상도 생각보다 많고 또 발생하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주의를 꼭 기울여 달라고 하는 거고요. 자, CV 8번은 이제 배꼽이죠. 배꼽. 여기 침 잘 안 넣죠. 일반적으로 이제 뜸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앞에 뭐 이렇게 분류됐던 것처럼 이 세 가지적인 분류, 병증에 대한 거, 자침 부위에 관한 거, 환자의 상태에 따른 분류 이런 것들이 앞에 나온 것들은 다 이제 정리돼서 뭐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런 금기적인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침구 금기라는 게 이제 문헌 쪽으로 있어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현대에 와서는 이제 어떤 감염, 제일 CNT라는 것 자체가 감염에 대한 주의사항이죠. 그다음에 안전성에 대한 주의사항이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부학적인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치매 시술을 조심해야 하는 경혈들, 부위들이 이제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언급된 이런 금기들이 꼭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할 건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적당하지 못한 자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더라.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하는 것들이 문헌적으로 내려왔고, 오늘날에 와서 보면 이거는 좀 조심해라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CNT에 대한 강의인데요. CNT의 내용이 이제 감염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침 치료 후에 어떤 부작용적인 것들을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절대 이제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한 대비죠. 일어나게 되면 제가 임상적인 예를 들면 굉장히 이제 이게 발생하게 되면 감염적인 문제, 신경 손상의 문제, 기흉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굉장히 이제 의료진들은 이제 또 좀 신경을 쓰이게 되죠. 근데 이게 안 생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 예만 보더라도 침치료를 했는데 환자가 조금 청결하지 못한 생활 습관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또 가서 이제 물을 닦고 그래서 그 부위에 어떤 감염이 돼서 농양이 생기고 째에서 항생제 치료하고 처치를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이건 침을 잘못 맞아서 그렇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저해보다는 환자의 어떤 생활적인 면에서 오는 감염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감염적인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고요. 실제로도 저도 환자들한테 손목에 침을 놔서 요골신경을 좀 건드려서 지린다든지 또 우리 양릉천에서 비골신경을 건드려서 비골신경의 어떤 찌릿함, 통증들 환자 좀 계속 못 걷는다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신경통에 있는 항경련제, 가바펜 신경통약들도 처방을 받아서 의뢰해서 처방받기도 하고 환자들 뜸을 떠서 해서 대부분 환자는 좋아지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좋아지지 않는 부위도 있어요. 이런 어떤 외상에 대한 신경 손상에 의해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나 이런 걸로도 가는 환자분도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조금 아팠던 경우도 있습니다. 자, 기흉을 굉장히 강조했던 이유는 기흉이 발생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좀 환자분들 굉장히 당황합니다. 일단 기흉이 발생될 대부분 응급실에 가죠. 응급실에 가서 산소 치료 받고 심하면 어떤 에 따르면 수술적인 처치까지도 받게 되는데요. 근데 그 뒤에 오면 의료진의 어떤 이슈를 제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또 그거를 해결해야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감염이라든지 손상,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 발생될 수가 없는데 발생되면 의료진이 굉장히 이제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장 강조한다라고 하면 이제 일회용적인 거 꼭 사용해라. 그리고 청결적인 것들을 꼭 잘 챙겨라. 그리고 대부분의 치매에 대한 부작용은 이제 마음은 급한데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한테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속도가 빠른 거죠. 기흉의 흉곽의 침을 놓는다 하더라도 천천히 놨으면 되는데 급하니까 빨리 자극이 들어갔고 신경과 우리가 동맥의 분포를 다 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들어가서 걔가 피할 수 있는데 못 피해서 신경과 혈관에 손상을 주는 거죠. 요게 사실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요약해 본다면 인 것 같습니다. 감염적인 거, 부작용을 줄여서 안전하게 해서 환자도 지키고요. 근데 치료하는 의사도
몸과 마음에 안 다치게 잘 지키는 강의, 잘 지키는 테크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동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앞선 강의와 이번 강의의 CNT 테크닉과 앞선 강의는 침의 어떤 구조와 어떤 조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동영상으로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침의 형태도 보여드릴 거고, 침관을 잡는 법, 넣는 법, 침 놓는 법, 그다음에 CNT에서 뭐 소독해서 안전하고 또 적당한 취열을 하는 것들을 한 4시로 제가 동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앞에 한 강의들에 대해서 많은 뭐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론 수업에서 그 치매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 동영상은 실제 그 치매 종류와 어떤 모양들, 길이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요. 침관에 넣는 방법, 쥐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준비되어 있는 게 우리 병원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침의 종류입니다. 침이 이제 굵기와 침체의 길이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앞에 있는 제일 많이 쓰는 게 0.25와 곱하기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두께가 0.25mm에 그다음에 길이는 침체는 30mm.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부를 때 그냥 2530, 2540 이렇게 앞에 거가 나오는 게 침의 두께, 뒤에 거는 침의 길이,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0.16, 1630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부 미용에 쓸 때 얼굴에처럼 혈관도 풍부하고 신경도 많은 부위고 많이 아파하는 부위, 또 출혈이 많이 생기는 부위에는 침체가 작은 거를 쓰게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두께에 따라서 이제 환자의 상태나 병정, 그리고 침을 놓는 부위에 따라서 두께와 길이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이제 3560까지도 있고, 그 다음에 호침의 중에서도 이게 긴 장침들이 있습니다. 장침들이. 이거는 이게 105mm, 그러면 10.5cm 정도 되겠죠. 엄청 긴 거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주로 쓴다면 환도, 기육이 굉장히 풍부한 경혈에 사용을 합니다. 먼저 한번 일반적인 것들을 뜯어볼게요. 이 포장들은 다 10개로 되어 있고요. 침관이 다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 있는 침이라든지 조금 이제 고급 침들은 낮게 포장, 침관 하나에 침 하나씩 낮게 포장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10개 포장에 침관이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제일 가는 침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0.16, 30mm짜리인데 뜯어보겠습니다. 0.16, 30mm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침 10개랑 침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침관을 빼고요. 침관을 내려놓고 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침이 아마 영상이 작아서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굵기가 엄청 가는 침체 부위가 가늘죠. 이게 0.16mm라는 거고, 이 뒤에는 침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굵기가 가를수록 실제 자입을 했었을 때 휘는 성질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침병을 잡아서 우리가 자침한 후에 진침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의사의 침감이 뭐랄까요? 끝까지 힘이 전달되지 않는, 짱짱한 느낌이 들지 않는, 실제 침을 놓게 되더라도 침이 이렇게 휘어버리는 이런 특성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정도고요.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0.25mm의 30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뜯어보면 침관을 빼고요.
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기에도 조금 더 굵어졌죠. 0.25mm고 침병이 이만큼 있고 길이는 0.2530이기 때문에 이게 3cm가 되겠죠. 이걸 잡았을 때 침이 좀 더 굵기 때문에 진입 자침을 했었을 때 훨씬 더 이게 힘이 받쳐주는 느낌이 있고 실제로 침관을 없이 자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게 지지하는 힘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 더 많이 쓰는 거 보인다면 이제 3040 정도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3040으로 자침 하나 빼고 이 정도 길이가 3040이면 이게 40mm고 0.3mm 정도. 이 정도를 운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의사가 잡고 침을 자유롭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지지력도 있고요. 근데 환자들은 좀 통증 예민한 사람들은 조금 더 아프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호침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그냥 장침인데요. 이제 0.35 두께의 105mm. 그러다 보니까 얘는 두께에 비해서 침 두께에 비해서 길이가 너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침 끝까지 내가 이렇게 침을 밀고 들어가는 힘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장악을 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장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침관을 꼭 이제 써서 자침을 하게 되고 본인이 모르게 이게 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침체를 좀 잡고 진침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잡았다고 하면 잡은 부위까지는 몸 안에 들어가지 않게 깊이를 꼭 조정을 해야 이제 안전한 침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침의 종류에 대해서 이 정도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침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은 길이와 두께, 그다음에 뭐 특징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침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잡는 부위가 침병이죠. 침병. 그리고 요 앞쪽에 있는 침이 실제로 몸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부위입니다. 이게 이렇게 날카로운 게 침첨. 그리고 침체. 침병에 붙는 부위가 침근. 이 부위가 침병. 그리고 침미. 이렇게 5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침병을 기준으로 여기는 손을 잡아서 이렇게 침을 운용하고 장악하는 손가락으로 장악하는 부위고요. 침체 부위는 침이 인체 몸 안에 들어가는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침을 놓고 자침하고 운용할 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잡으시면 안 되고 설사 침을 어떤 진침하거나 할 때 장악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잡았다 하면 그 부위 아래로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침의 요 5가지 구조를 보고요. 자, 침을 이제 다시 하나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침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침을 놓으세요라고 하게 되면 침관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침관은 침의 전체 길이보다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으라고 하면 가장 하는 실수가 침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넣어서 환자한테 침을 이렇게 놓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놓으려고 하다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자신도 모르게 찌르게 됩니다. 잘 넣기도 어렵고 자기 손을 찌르게 되면 이 침은 바로 폐기해야 됩니다. 다시 환자의 몸에 쓴다는 것 자체는 생각할 수도 없죠.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침을 잡으면 침병을 잡고요. 침관을 잡고 거꾸로 집어넣는 겁니다. 침병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침병 끝에 와서 손에 끝에 살짝 걸리게 2-3mm 정도, 한 3-4mm 정도 나오게 해서 장악을 잡게 되면 침병의 끝에 침첨이 나오지 않습니다. 피부를 대도 이 침관만 닿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정확한 치열 부위에 침을
침관을 세우고요. 위에서 탁 치는 형태가 되면 침이 이제 피부를 빠른 속도로 뚫고 들어갔기 때문에 침을 맞는 환자분들이 통증을 좀 덜 느끼게 됩니다. 물론 옛날 침에서는 네, 침병을 침을 잡아서 직접 이렇게 침을 놓는 방법도 쓰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아픕니다. 환자가 아파하고 예, 뚫는 속도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면 더 아파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침관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침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맞고 넣는 때 거꾸로 넣으셔서 2, 3mm 정도 나오게 한 다음에 장악하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침관을 거꾸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오게 해서 잡고 침을 이렇게 장악하는 형태로 또 침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많고요. 아까 집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침을 하는 거고 자침하기 전에 이제 침을 운용하는 데 하나 쓰는 방법이 모지와 식지, 중지를 통해 이 세 손을 통해서 침을 잡고요. 이 세 손이 침체에 닿지 않게 하고 사지와 오지가 또 침체에 닿지 않게 하는 방법을 써서 침을 잡고 수기법들을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침의 종류, 구조, 그다음에 침을 넣는 침관을 사용하는 방법, 자침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이론 수업에 배웠던 클린 니들 테크닉에 대해서 실제 침을 놓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을 놓기 전에는 먼저 환자와 상담을 했겠죠. 환자가 어떻게 아파서 왔고 증상들을 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후에 한의학적 이론을 통해서 변증을 하고 내가 어떤 경혈을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할지가 이제 결정이 됐겠죠. 요 결정이 됐다는 전제 하에 치료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경혈이 있다면 치료할 때 환자가 가장 편한 자세 그리고 내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경혈이 노출되는 것들을 고려한 편한 자세를 이제 이렇게 취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한 자세는 세 가지 정도가 있죠. 천정을 이제 보고 눕는 앙와이, 배를 깔고 눕는 보가이, 그리고 이렇게 치과이. 물론 이제 어떤 부위를 내가 취혈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부위가 중점적으로 바뀌겠습니다만은 일단 가장 편한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이 환자가 제가 지금 예를 드는 환자는 요통 환자입니다. 우리가 요통 환자들을 보게 되면 의외로 우리가 이게 허리에 침, 다리에 침을 넣기 위해서 의외로 보가이를 많이 합니다. 근데 보가이가 환자들 의외로 침 맞는 시간이 15분, 20분인데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엎드리다 보니까 목하고 등, 허리, 그다음에 발이 많이 신전돼 있기 때문에 발목, 실제로도 무릎이라면 무릎 뼈가 이렇게 닿기 때문에 이런 부위에 통증이 있으면 몸을 움직이게 되죠. 몸을 움직이게 되면 제가 침의 부작용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침이 이렇게 휘게 되죠. 만침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침이 일어나게 되면 환자 당연히 아프고 그러면 또 자세를 또 바꾸고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우선 선생님 또 와서 침의 깊이를 조정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어요. 허리 환자들한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놓는 거는 이런 츠과이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자, 츠과이 자세를 취한 이후에 내가 경혈이 됐다면 그 경혈을 쓸 부위까지 이렇게 옷을 올리거나 벗어서 피부를 노출시켜야 되잖아요. 무릎하고 허리에 일단은 물론 엉덩이도 더 놓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예를 들기 위해서 허리랑 무릎에 이렇게 노출을 시켰습니다. 근데 노출을 시킬 때 환자들이 침을 맞는 환경이 너무 춥다,
사실 한기가 될 수 있고요. 이제 창문이 혹시 지금 닫아 창문이 열려 있다 하면 바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창문 같은 걸 잘 닫아주고요. 노출하는 게 너무 과하지 않도록 꼭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피부를 이제 노출한 상태에서 사실 이제 내 자취발 부위의 어떤 피부과적인 상태, 뭐 예를 들어서 습진이 있다든지, 수포가 있다든지, 멍이 들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사실은 거기가 치료할 부위에 피부염이 있다, 습진이 있다, 피부 궤양이 있다, 상처가 있다 하면 그 부위에 우리가 자침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른 주변에 있는 경혈을 또 조금 변경해야 될 수도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 앞에서 CNT에서 많이 강조했던 게 이제 손을 씻는 걸 말하죠. 꼭 환자를 보기 전에 아니면 환자가 또 끝난 후에 또 두 가지 경우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이제 소독액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카트에 놔두고 다니면서 소독액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 소독을 하고요. 손 소독을 해서 손이 이제 알코올 소독을 해서 건조해지게 마를 때까지 이제 기다리게 되고요. 기다린 이후에 이제 환자의 이제 피부 내가 치열할 부위에 피부를 소독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예로 들어볼게 일단 자침한 거를 세 개의 부위를 정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양릉천, GB34, 양릉천을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 있는 살짝만 조금 넘어갈게요. 근데 우리가 혈자리 두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미리 선택을 해놨는데 이건 GV3, 그 다음에 방광경인 B125, 대장수 이렇게 세 개를 경혈을 선택했습니다. 필요한 부위는 충분히 알코올솜을 가지고 소독을 하고요. 이때 소독을 하면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피부의 전반적인 상태도 재확인해보고 어떤 청결도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자침을 이제 하게 되겠죠. 자침을 하면 제가 이제 2530을 가지고 자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30을 하면 침관을 전에 먼저 뺀다 그랬죠. 그리고 병을 잡고 뒤로 집어넣어서 약간 2-3mm 정도가 나오게 해서 이렇게 장악을 한다 그랬죠. 장악을 해서 표시된 GB34의 침관을 이제 가져다 대고 피부에 접촉하고 침관을 잡고 살짝 치게 되면 침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침관을 쓰니까 환자가 가장 많이 안 아프게 한다 그랬죠. 실제로도 대부분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신경이나 혈관이 있게 되면 따끔하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침을 빼서 그 옆에 다른 살짝 위치를 바꿔서 놓게 되면 환자가 훨씬 더 안 아프게 침을 놓게 되고요. 침은 끝이 이제 우리가 니들처럼 칼날이 아닙니다.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침을 넣은 이후에 우리가 보사법, 수기법을 하게 되는데요. 제삭과 염전이라는 수기법을 하는데 이 동작을 천천히 그리고 앞에 진침할 때 천천히 하게 되면 침이 들어갈 때 주변에 있는 신경과 혈관이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비껴납니다. 그러면 신경손상과 정맥은 조금 다른데 동맥 같은 경우에는 손상을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피부를 먼저 자극을 줬고요. 그 다음에 진침을 하죠. 진침을 한다는 건 잡고 침을 내가 원하는 깊이까지 밀어 넣는 건데요. 진침을 할 때 깊이 넣을 거냐, 심천이라고 해서 깊이 넣을 거냐, 천부에 넣을 거냐 하는 거는 작은 양을 결정을 하겠죠. 작은 양을 결정하는 거고, 또 물론 이제 경혈의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 뼈 위에 있다. 그러면 깊게 못 넣겠죠.
깊게 못 녹였죠. 그다음에 근육들 사이에 있다 좀 더 깊게 넣을 수 있을 거고 이 자극약은 환자의 상태, 병의 성격 등에서 결정을 하는데 침을 놓게 되면 환자들은 산마중창이라 해서 뻐근하고 뭔가 먹먹하고 무거운 느낌들을 호소하게 되고요. 의사들은 침중긴삽이라 해서 뭔가 좀 뻑뻑한 느낌들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게 안 느껴지고 뭔가 텅 빈 것 같고 한다는 건 이게 침의 자극량이 아직은 이제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진침을 한 이후에 자극량을 높이기 위해서 제삽이라는 수기법은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하는 게 제삽이고요. 염전이라고 하는 건 회전을 주는 겁니다. 침을 이렇게 위 방향으로 시계 방향 아니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때 돌릴 때 한 방향으로만 너무 많이 돌리게 되면 침이 근육들 사이 근섬유와 같이 꼬일 수가 있어요.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채침이라고 하겠죠. 채침. 그러면 훨씬 더 이제 많이 환자들이 아프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좀 이게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든지 주변을 두드려줘서 이제 풀어주게 되는 거죠. 자, GB34에 났고요. 자, 2개 정도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요양관이라고 하는 GV3을 보겠습니다. 어차피 침관을 다시 이렇게 침을 통해서 장악을 했고요. 예. 침관을 대고 때리고 필요한 만큼 잡아서 진침하고. 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대장수 BL25입니다. 이렇게 대장수에 침관을 대고요. 그래서 때리고 피부를 두고 들어갔으면 자침 정도를 이렇게 그래서 원하는 깊이에까지 이제 자극을 주고요. 또 아까 말한 듣기감이나 없다면 침의 수기법, 염전과 제삽을 통해서 자극량을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침을 이렇게 놓는 게 두 부위를 보여드렸는데요. 두 부위를 보여드린 게 이렇게 요통 환자라면 이게 요통이 실제로 있는 부위에 국소적으로 침을 놓는 게 이게 근위치열 가까이 있는 병소에 가까운 부위에 있는 게 근위치열이고요. 이렇게 달에 있는 우리 양릉천 GB 34인 혀를 사용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무릎과 팔꿈치 관절 이하에 있는 경혈의 특성, 물론 이 경혈들은 경락의 어떤 특성들도 조정할 수 있고요. 오장 육부에 있는 특성들도 조정할 수 있고요. 또 어떤 특효적인 성격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경혈들의 특성이 있는 경혈들을 이용해서 멀리 있는 데서 치열한다 그래서 이거는 원위치열.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병이 있었을 때 변증을 통해서 침을 치료한다 하면 이렇게 큰 원칙은 근위치열과 원위치열을 서로 이제 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침을 이제 물론은 여기는 일반적으로 더 많이 놓고 여기서 몇 개의 경혈을 더 선택해서 놓는데 대표로 2개를 보여드린 거고요. 침이 시술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 15분에서 20분 동안을 이제 기다리게 되죠. 물론 기다리는 과정 중에 저희들은 이거보다 더 전침을 간다든지 전기뜸을 할 수도 있긴 한데요. 15분에서 20분 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침 시술을 하고 이렇게 낫는 침이 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폐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침을 하는 어떤 카트들을 저희도 준비하는데 침을 버리는 폐기물 통이 있어서 이렇게
폐기를 해버리게 되죠. 폐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폐기를 해버리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 15분에서 20분이 됐다는 전제하에 이제 발침을 하게 됩니다. 네. 발침을 하게 되면 깨끗한 솜을 사용해서 하고요. 발침을 한 이후에 이렇게 눌러주셔서 발침을 한 이후에 일정 부분 이게 눌러주는 이유가 혹시 이게 출혈이 있을 수 있거든요. 피부 밖으로 나올 수도 안에도 있어서 약간의 압박을 해주게 되면 출혈이 더 이렇게 크게 생기는 걸 막을 수 있고, 혹시 이게 혈관이 늘어서 압박을 하지 않으면 이게 멍이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신경 써서 국소적으로 압박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도 발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침을 할 때 이제 간혹 하는 실수들이 급하게 하면 미발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술했는데 이게 옷에 가려 있거나 자세에서 조금 숨어져 있는 경우가 있으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놓치게 되면 환자는 일어나서 눈질도 굉장히 아프고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침 또 움직였기 때문에 침을 휠 수도 있고, 그래서 침의 개수를 이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 혹시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침을 놓은 다음에 발침은 다른 선생님이 한다 하게 되면 서로 간의 약속을 통해서 침의 개수, 미발침이 안 생기게 하는 경우를 꼭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아까 전에 하나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요. 추가해서 보여드리면, 말씀드리면, 침에서 아까 침의 부위에 따라서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우리 선생님이 아파서 그러니까 빼고요. 침에 제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양릉천에 취혈을 했다라고 하면, 아까 침관에서 세웠지 않습니까? 치료를 들어서 세웠다고 하게 되면, 이때에서 수기법이 자극의 강약에 심천이 있다고 그랬죠. 깊이 들어갈 거냐, 얕게 들어갈 거냐 할 때, 이 자극하는 방향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이 침을 맞는 부위에 근육이 맞냐, 피부가 뭐 뼈에 연접해 있느냐, 이렇게 된다면 침의 방향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수기법에서 이대로 쭉 집어넣으면 직자가 되는 거고요. 내가 다리 쪽으로 기운을 더 보내겠다라고 해서 다리에서 침을 이렇게 옆으로 놓게 되면, 이거는 다시 이게 빼서 이게 옆으로 놓겠죠. 이러면 사자. 이게 뼈가 바로 있기 때문에 뼈 위에 피부를 깊이 피부 위에 놨지만 뚫고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침을 횡자. 이런 형태의 자극의 방향을 직자, 사자, 횡자는 경계를 위치하는 특성과 어떤 해부학적인 차이에 의해서 이제 침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이게 자극량을 또 결정하게 되겠죠. 자, 이 상태, 이 정도가 이제 실제 침을 놨었을 때 실제에서 이제 고려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편한 자세, 그다음에 피부의 상태를 확인하고 소독하고, 침을 잡을 때 침체는 손으로 잡지 말고 침병을 잡고 침관을 사용해서 경혈에 피부를 뚫게 한 이후에 침을 어떤 내가 원하는 깊이까지 집어넣게 되고, 그 높이에서 거기에 들어갈 때 직자냐, 사자냐, 횡자냐 통해서 자극량을 결정하고, 또 자극량을 더 많이 결정할 때는 수기법으로 염전과 제삽을 사용하고, 환자가 충분한 듣기감을 느낀 상태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유침을 하고, 그 시간이 끝나면 발침을 하는데 꼭 미발침이 생기지 않게 하고, 마지막으로 출혈이 있는지, 출혈이 있다면 국소적으로 조금 더 압박을 해서 지혈이 되는 걸 확인하면
우리가 CNT라고 하는 테크닉에 준해서 실제적인 그 침을 적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침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